여러분, 만약 매일 밤 가장 안전해야 할 당신의 방에 누군가 핑계를 대고 들어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것도 당신이 아이에게 젖을 물리며 가장 무방비한 그 순간의 말입니다. 가족 이야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갓 출산하여 몸도 마음도 지친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그저 평화롭게 아이를 키우고 싶었지만 이상하게도 수유할 때마다 시아버지가 이런저런 핑계로 방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편한 시선에 소름이 돋았지만 그녀는 무려 17번이나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18번째 그녀는 온 가족을 충격에 빠뜨리고 시아버지가 모두 앞에서 고개를 숙이게 할 엄청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과연 이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민서, 올해 28살이고 4개월 된 처사들을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 준호는 건설 현장 기사라 지방 출장이 잦습니다. 저희 시댁은 경기도 외곽에 위치해 있고 시아버님과 어머님 그리고 저희 부부까지 3대가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었죠. 출산 초기에 저는 몸이 너무 약해져서 늘 녹초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 여사님은 그런 며느리가 안쓰럽다며 매일같이 미역국과 호박죽을 끓여주시며 제 몸조리를 도와주셨어요. 시아버님 김진태 씨는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과묵하셨지만 주변에서는 모두 점잖은 분이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는 이런 좋은 분들께 시집 온 게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생각은 아주 사소한 균열과 함께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땐 너무 순진해서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현장일 때문에 며칠 더 있다가 와야 한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서운했지만 이미 익숙한 일이었어요. 늦은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조용히 문을 닫고 수유를 시작했습니다. 새근새근 젖을 빠는 아기 모습에 한참 빠져 있을 때 방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시아버님이 고개만 쏙 내밀고는 작은 소리로 말씀하셨죠. 민서야, 아버지가 내 옷장에 잠시 뒀던 우비 좀 가져가마.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옷장은 저희 부부만 쓰는 옷장이었고 아버님 물건이 있을 리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분명 착각하셨을 거라 생각하며 애써 웃었습니다. 네, 아버님, 가져가세요. 아버님이 방으로 들어오셨고 그분의 시선이 잠시 제게 머물렀습니다. 저는 그때 수유 가리개를 하고 있었죠. 그 눈빛의 순간 소름이 돋았지만 내가 수유 중이라 민망해 하시는 거겠지라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버님은 우비를 들고 나가셨고 문은 조용히 닫혔지만 제 마음은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다음 날 제가 다시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데 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야, 아버지 잠깐 들어갈게. 가위 좀 찾으려고. 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들어오세요. 아버님은 또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시선이 좀 더 길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는 서랍장을 뒤적거리셨지만 가위는 보이지 않았죠. 저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가위는 늘 주방 서랍에 있었으니까요. 아버님이 방을 나가실 때까지도 저는 영문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뒤따라 나갔을 때 아버님 손에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 것을 보고는 심장이 차갑게 식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아기를 안고 수유를 할 때마다 아침이건 밤이건 아버님은 온갖 핑계를 대며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못을 찾는다, 손수건을 찾는다, 수첩을 가져간다. 매번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리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지만 그 눈빛만큼은 저를 결코 편안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에서 아버님의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시어머님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더니 어머님은 그저 웃어 넘기셨습니다. 얘야, 아버님이 그냥 손주가 예뻐서 한 번 더 보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겠지.
괜한 생각 마라. 집안 분위기만 나빠진다. 저는 입을 다물었지만 여자의 직감은 이 일이 결코 간단치 않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가 몹시 쏟아졌습니다. 다들 외출하고 집에는 저와 아버님 단둘이 있었죠. 아기를 막 목욕시키고 방으로 데려와 수유를 시작하는데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님이 물컵을 들고 들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목이 너무 타서 그런데 찬물 한 잔만 다오. 저는 황급히 옷을 여미며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랐습니다. 아버님은 제 가까이 서서 아기를 빤히 쳐다보셨지만 그 눈길은 자꾸만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죠. 물을 다 마신 아버님은 한참을 더 서 있다가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이번 일은 더 이상 우연이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는 제 얘기를 듣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당신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가 그럴 뿐이셔. 당신 산후 우울증 때문에 괜한 생각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노명 씌우지 마.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믿어주지 않았죠. 저는 이 집에서 완벽한 외톨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날 밤부터 저는 아버님이 들어오실 때마다 그 횟수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5번째, 달력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7번째, 전기 콘센트를 점검하러 오셨습니다. 12번째, 시간을 물으러 오셨죠. 매번 그분의 눈빛은 어딘가 기묘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그저 두려움에 떨며 아이에게 젖을 물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7번째 되던 날 아버님이 또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저는 거의 한계에 다다랐죠. 이불 속에 아기를 꼭 껴안고 잠든 척했습니다. 아버님은 한참을 서 계시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가셨습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침묵하면 아무것도 끝나지 않으리라는 것을.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님께 조용히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내일 잠깐만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처리할 일이 좀 있어서요. 어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 녹화 버튼을 누르고 문 쪽을 향하도록 책장 위에 교묘하게 숨겨두었습니다. 아버님이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제 예상대로 제가 수유를 시작하자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아버님이 고개를 내밀고는 그 익숙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아버지 약 상자 좀 가져갈게. 저는 거울을 통해 아버님을 주시하며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은 방으로 들어와 책상으로 곧장 걸어오셨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는 잠시 멈춰서서 얇은 수유 가리개로 덮인 제 쪽을 쳐다보셨습니다. 온몸이 떨렸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아버님은 헛기침을 한번 하시더니 방을 나가셨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내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영상에는 아버님의 모든 행동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8번째, 저는 이제 아버님이 멈춰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 앞에서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영상 속 시아버님은 제 가까이에 서서 제가 수유 가리개로 덮고 있는 곳 외에는 다른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오해할 수 없는, 절대로 우연이라고 말할 수 없는 눈빛이었습니다. 영상을 보면 볼수록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끔찍한 공포와 수치심,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 인생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그것도 시아버지에게 그런 눈빛을 받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는 울었습니다. 목이 메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울다가 이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 자신과 제 품에 안긴 작은 아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늦게 퇴근했습니다. 남편이 저녁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남편을 방으로 끌고 들어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오빠, 이것 좀 봐. 뭔데 그렇게 심각해? 남편이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님에 대한 거야. 저는 휴대폰을 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화면에서 새어나온 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처음에는 억지 웃음을 짓던 남편은 시아버님이 몸을 숙여 제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장면에서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거 언제 찍은 거야? 오늘 나도 믿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한두 번이 아니었어.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고. 알겠어. 남편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아버지가 이럴 리가 없어. 그는 방을 나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담배에 불을 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밤바람이 문틈으로 차갑게 스며들었죠. 온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성과 혈육 사이에서 얼마나 격렬하게 갈등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자신의 잘못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평소처럼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상처받으실까봐, 이웃들이 수군거릴까봐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 침묵한다면 제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침 식사 후 남편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랑 따로 얘기해 볼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기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았지만 억눌린 분노가 느껴지는 목소리였죠. 아버지, 여쭤볼 게 있어요. 왜 요즘 자꾸 민서가 수유할 때 방에 들어가세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윽고 약간 떨리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는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그냥 물건 가지러 들어간 걸 가지고 며느리가 별 생각을 다 하는구나. 남편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영상 봤어요. 침묵. 모기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의자가 거칠게 밀리는 소리와 함께 시아버님이 테이블을 내리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이 감히 애비를 몰래 찍어? 저 여자가 시켰지. 애 낳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너도 그걸 믿어? 저는 그 모든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목이 꽉 막혔죠. 남편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다시 보세요. 아버지가 제 아내를 보는 눈빛 정상이 아니에요. 시아버님이 소리쳤습니다. 네가 지금 애비한테 대드는 거냐. 다 오해야. 저 여자가 이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한 거야.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두려움 때문인지 억울함 때문인지 모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무거운 발걸음이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었을 때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미안해.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셔서 일단 며칠만 밖에 나가 있을게. 충돌을 피해야 할 것 같아.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남편은 이제 저를 믿어주니까요. 하지만 저는 폭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복도에서는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잠시 후 제 방문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기를 껴안은 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문고리는 조금씩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눈으로 시계를 보았습니다. 새벽 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발소리는 멀어졌고 바깥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처리할게. 약속해. 그날 점심, 남편은 휴가를 내고 시어머님까지 모두 거실에 모이게 했습니다. 모두의 앞에서 남편은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지만 이 일은 더 이상 덮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시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떨리는 손으로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시아버님은 몸이 굳은 채 눈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손주 보러 들어간 거야. 아무 뜻도 없었어. 이 며느리가 나한테 누명을 씌우는 거라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명을 씌우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는 그동안 너무나 많은 날들을 참고 견뎠어요. 제가 수유할 때마다 아버님은 핑계를 대고 들어오셨어요. 저는 무서워서 잠도 잘 수 없었다고요. 어머님, 시어머님은 의자에 주저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셨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이런 일로 고발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시아버님은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래, 좋다. 너희들 온 가족 앞에서 나를 망신 주려는 거지.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길 바라는 거냐고. 그러고는 신문을 테이블에 내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세게 닫히는 소리에 저와 어머님은 쏘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오랫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무거운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이랑 민준이 데리고 나가서 살게. 어머니는 아버지랑 계시면서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기다려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프면서도 두려웠습니다. 평생을 남편과 자식을 위해 살아온 어머님은 이제 양쪽 사이에 끼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제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시어머님이 조용히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잠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나는 널 믿는다. 그이가 그랬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시간을 좀 다오. 그 사람에게 아직 양심이라는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는지 딱 한 번만 시험해보고 싶구나. 저는 어머님의 지쳤지만 단호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어머님도 저만큼이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시어머님의 그 한마디, 한 번만 시험해 보겠다는 그 말이 시아버지가 온 가족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망신을 당하게 할 거대한 계획의 시작이 될 줄은 말입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그 조용한 한마디가 진짜 폭풍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조용히 변하셨습니다. 더 이상 회피하지도 성급하게 남편을 감싸지도 않으셨죠. 눈빛은 더 날카로워졌고 깊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말수는 줄었지만 저는 어머님이 무언가를 몰래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 같았죠. 시아버님은 말이 없어졌고 며느리인 저를 계속 피하셨습니다. 저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근 후에야 안심하고 아기에게 젖을 물릴 수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어머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외출하지 말 거라.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먹으면서 할 얘기가 있다. 저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습니다. 무언가 큰일이 터질 것만 같았죠. 그날 오후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모두가 시아버님이 들어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어머님은 수수한 옷차림에 엄숙한 표정이셨고 제 옆에 앉은 남편은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들어오시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가 말없이 밥을 먹었고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식사가 반쯤 진행되었을 때 어머님이 갑자기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민서방에 참 자주 들어가더군요. 시아버님은 흠칫 놀라 손에 든 젓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당신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요? 난 그냥 손주 보러 들어간 거요. 손주요? 어머님은 남편을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손주를 본 겁니까? 아니면 다른 걸 본 겁니까?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식탁 밑에서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저 며느리가 나한테 누명을 씌우더니 이제 당신까지 나를 의심하는 거요? 어머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가시더니 잠시 후 제 휴대폰을 들고 나오셨습니다. 어머님은 휴대폰을 식탁 중앙에 놓으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억울하다고 하니 온 가족이 함께 똑똑히 보도록 하죠. 어머님은 재생 버튼을 눌렀고 화면이 밝아졌습니다. 제가 그날 찍었던 영상이 모두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제 심장 뛰는 소리가 영상 재생 소리와 함께 섞여 들렸습니다. 영상 속에서 시아버님은 방으로 들어와 저를 힐끗 쳐다보더니 필요 이상으로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어떤 변명으로도 어떤 오해로도 덮을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식탁에는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제 품에 안긴 아기의 울음소리만이 그 정적을 깼죠. 어머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내가 당신과 30년 넘게 살았소. 이런 꼴을 보게 될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소. 내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지 알기나 해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였죠. 아버지, 저는 아내를 믿지 않았어요. 아내의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제가 남자라는 사실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시아버님은 더듬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순간적으로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도 아니지 않소. 시어머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차갑게 식은 밥 위로 떨어졌습니다. 보시오. 당신은 큰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만 당신의 그 눈빛 때문에 내 며느리는 공포에 떨었고 내 아들은 상처를 받았고 나는 당신에 대한 믿음을 잃었소. 이게 부족하단 말이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용기도 없었죠. 집안은 치욕스러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잠시 후 시아버님은 소주잔을 가득 채워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는 완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틀렸어. 그래서 내가 뭘 어떻게 하길 바라나? 이 집에서 나가랴? 남편은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감에 젖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아버지를 내쫓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버지는 아셔야 해요. 어떤 일들은 결코 없었던 일로 할 수 없다는 걸요. 사과하세요. 시아버님이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수치심이 가득했습니다. 민서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했다. 내게 면목이 없구나. 저는 아버님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매일 밤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에게서 이런 사과를 듣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곳에서 살지 않을 거예요. 제 아들을 위해서라도 평온한 곳이 필요해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목맨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며칠 나가서 마음 좀 추스르렴. 나는 남아서 이 사람과 얘기를 좀 해야겠다. 그날 저녁 제가 짐을 챙기고 있을 때 어머님이 다가와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이건 내가 모아둔 돈이다. 이걸로 방 얻는데 보태거라. 걱정 마라.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게 해줘서 고맙구나. 저는 어머님을 껴안고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시아버님이 마당에 홀로 앉아 계셨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그의 모습이 외롭게 비쳤죠.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술잔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버님도 알고 계셨을 겁니다. 오늘부로 신뢰와 존경, 그리고 이 따뜻했던 가정까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기를 안고 그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이 대문 앞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죠. 가거라.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약해지지는 마라. 내 아들을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뒤에서는 시아버님이 문가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죠. 고개를 숙인 그의 모습은 한 남자의 인생에서 가장 큰 굴욕의 순간이었을 겁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한 해방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울음으로 잠긴 목소리였죠. 그이가 조상님 위패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몇 달간 집을 떠나 속죄하고 오겠다고 하더구나.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부끄러운 줄은 알게 된 것 같아. 저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정의는 요란한 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를 낼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조용한 새벽, 아기를 안고 그 집을 떠났습니다. 하늘은 제 마음처럼 잿빛이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억을 짓밟는 것 같았죠. 처음 시집왔을 때의 설렘, 단란했던 저녁 식사, 아이의 웃음소리, 이제는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는 균열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낡은 연립주택의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겨우 10제곱미터 남짓한 볕이 들면 찜통이 되는 양철 지붕 아래였지만 그 대신 평온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의 노크 소리에 놀라지 않아도 됐고 저를 소름 돋게 하는 눈빛도 없었죠. 제 아들 민준이는 요람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아가, 엄마가 미안해. 너를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태어나게 해서. 집을 나온 초반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는 직업이 없었고 남편이 가끔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늘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모든 걸 잘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깊은 금이가 있다는 것을요. 시아버지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는 집 근처 작은 가게에 시간제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아이를 돌봤죠. 모든 것이 그렇게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문틈으로 편지 한 통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였죠. 낡고 누렇게 변한 편지지. 하지만 익숙하고 단정한 글씨체. 시어머님의 글씨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편지를 열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마치 어머님의 목소리처럼 애틋하게 다가왔습니다. 민서야, 네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안다. 그 사람을 대신해서, 그리고 나약했던 내 아들을 대신해서 사과하마. 네가 더 아플까봐 차마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렴. 김서방이 정말로 집을 떠났단다. 어제 편지 한 장을 남기고 떠났어. 며느리가 용서해 줄 때까지 돌아오지 않겠다고 하더구나. 어머님은 그가 어디로 갔는지 연락도 닿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었을까봐 두렵다고요. 내가 아직 이 어미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딱 한 번만 집에 와주렴. 너와 손주 얼굴이라도 볼 수 있게. 저는 편지를 접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답답했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돌아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저지른 늙은 노인이 지금 어디선가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통스러워하며 참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과연 모른 척할 만큼 매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밤새 양철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를 들으며 뒤척였습니다. 빗방울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준이를 안고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대문은 그대로였지만 시아버님의 헛기침 소리도 그가 즐겨 마시던 진한 녹차 향기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달려나와 저를 와락 껴안고 우셨습니다. 네가 다시는 안 올 줄 알았어. 와줘서 정말 고맙다, 얘야. 저는 어머님을 안고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떠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사흘이 넘었다. 어디 계신지 아무도 몰라. 휴대폰도 지갑도 다 두고 갔어. 저는 거실에 놓인 사진을 보았습니다. 부부의 결혼 사진은 단정하게 놓여 있었지만 왠지 모르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그 아래에는 아버님이 남기신 편지가 있었습니다. 떨리는 필체였죠. 나는 남편으로서도 아버지로서도 자격이 없다. 하지만 평생 변태 취급을 받으며 살 수는 없다. 모두가 편안해지도록 내가 떠나겠다.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차가운 기운이 온몸을 덮쳤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증오했고 그가 무서워 잠 못 이룬 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읽으니 분노보다 연민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몹시 지친 얼굴이었죠. 현장 인부들이 동서울 터미널에서 아버지를 봤다고 어디론가 떠나려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은 그곳까지 찾아갔지만 허사였다고 합니다. 아마 옛날 고향 집으로 가셨을지도 몰라. 내가 찾아볼게.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다녀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쨌든 당신 아버지셨으니까. 남편은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마워.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알아. 저는 침묵했습니다. 제 마음속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목소리에서 우리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흘 후 모두가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님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더듬거리셨습니다. 네, 여보, 당신 지금 병원이라고요? 온 가족이 집에서 40km나 떨어진 포천의 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아버님은 저체온증과 저혈압 쇼크로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몸은 보랏빛으로 변해 있었고 옷은 흠뻑 젖었으며 발에는 진흙이 가득했습니다. 의사는 아버님이 탈진 상태이며 아마 밤새 비를 맞으며 걸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서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가쁘게 숨을 쉬는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민, 분노,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님은 남편 옆에 주저앉아 손을 잡고 흐느끼셨습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여보?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스스로를 이렇게 벌주고 싶었어요. 아버님이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던 그는 제가 민준이를 안고 있는 것을 보고는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얘야, 손주, 이리 좀 가까이 와보렴.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이윽고 저는 다가가 민준이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아버님은 손주를 보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나는 그저 손주가 커가는 걸 보고 싶었을 뿐인데 볼수록 내 죄가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더 이상 누구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다. 시어머님은 소리내어 우셨고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아버님의 이불 위로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아버님의 사과를 받아들일게요. 저는 누구도 자신의 잘못 때문에 죽는 것을 원치 않아요. 살아서
살아서 죄를 갚으세요, 아버님. 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이더니 하얀 베개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 안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끝내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에 남아 아버님을 돌봤습니다. 아들의 고른 숨소리 사이로 아버님이 어머님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제야 알겠소. 가족의 실망스러운 눈빛만큼 무서운 건 없다는 걸. 나 이제 다르게 살겠소. 약속하오. 시어머님은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당신이 잘못을 알기만 한다면 모든 걸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는 그 대화를 조용히 들으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나 자신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또 다른 예기치 못한 사건이 닥쳐와 우리 가족을 다시 한번 절망의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줄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님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고 상태는 점점 좋아졌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고 감정적인 충격을 피하라고 당부했죠. 시어머님이 병원에 남아 아버님을 돌보셨고 저는 아직 어린 민준이를 데리고 월세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잠시 진정된 듯 했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름 모를 불안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밤마다 처마 끝에 떨어지는 빗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꿈에서는 시아버님이 마당 한가운데 서서 저와 아들을 그저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이고 계셨죠. 저는 잠에서 깨면 심장이 조여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들을 재우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어머님 이름이 떠 있었죠. 수화기 넘어 어머님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떨렸습니다. 민서야, 그이가 없어졌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네, 아버님이 없어지셨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물을 뜨러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돌아와 보니 침대가 비어 있었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링거 바늘은 뽑혀 있었고 종이 한 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고요. 너무 무섭구나, 얘야.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겉옷을 챙겨 입을 겨를도 없이 민준이를 안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미친 듯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얼굴을 때렸죠.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뿐이었습니다. 아버님께 무슨 일이 생기게 해서는 안 돼.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희미한 불빛만이 젖은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병실 문 앞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에는 아버님이 남기신 쪽지를 꼭 쥐고 계셨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찢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를 너무 힘들게 했다. 바람과 비만 있는 곳에서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묻고 싶다. 나를 찾지 마라.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여겨다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남편도 흠뻑 젖은 채 달려왔습니다. 그는 쪽지를 보더니 병원 주변을 찾기 위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어머님께 맡기고 우산을 든 채 남편을 뒤따라갔습니다. 비는 점점 더 거세졌고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 위에서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크게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어디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죠. 새벽 2시쯤 병원 경비원이 달려와 말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노인이 병원 뒤편 호수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봤다고요. 우리는 그곳을 향해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작은 길은 미끄러웠고 빗물은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시어머님이 넘어질 뻔한 것을 제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어머님은 헐떡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이가 죽게 되면
호수를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으로 수풀과 나무를 샅샅이 비췄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얀 빗줄기 속에서 물가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님, 저는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깊고 지쳐 보였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왜 왔느냐? 찾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저는 무릎을 꿇고 아버님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제 눈물도 빗물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누구도 죽는 걸 원치 않아요. 아버님,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잘못하셨지만 죽음이 해결책은 아니에요. 아버님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생을 고집스럽게 살다가 무너지고 나서야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인지 알았다. 더는 누구의 얼굴도 보고 싶지 않다. 남편과 어머님이 달려왔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꼭 껴안고 외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돌아가요. 저희가 다 용서했어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아버님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겠느냐? 내가 모든 걸 망쳤는데. 저는 아버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님, 용서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민준이가 할아버지 없이 자라길 바라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버님은 멈칫했습니다. 입술이 떨리더니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우셨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의 어깨에 고개를 파묻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다. 나 너무 힘들다. 우리는 아버님을 부축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침대 옆에 앉아 울면서 아버님의 땀을 닦아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아마도 한 남자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알게 되는 순간 그는 진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아침 의사는 아버님이 위기는 넘겼지만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야 저는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사과해야겠어. 당신이 아니었다면 모든 게 최악으로 끝났을지도 몰라.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빚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그저 앞으로는 모두가 진심으로 살아가길 바랄 뿐이에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모든 시련이 우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만든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흘 후 시아버님은 퇴원을 고집하셨습니다. 그는 몹시 야위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은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간호사에게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할 줄 알았고 누군가 지난 일을 꺼내면 조용히 침묵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님은 온 가족을 불러 모으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봤다. 몇 달간 요양원에 들어가 있겠다. 그곳에서 노인들을 돌보며 내 인생의 빚을 갚고 싶다. 시어머님이 우셨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가버리면 나는 누구랑 살라고요. 내가 속죄하고 있다고 생각해줘. 다시 돌아올 용기가 생기면 그때 돌아오겠소. 아버님은 저를 돌아보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고맙다. 내게는 나를 미워할 권리가 있는데도 너는 나를 구해주었다. 그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저 아버님께서 약속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당당하게 사셔서 제 아들이 할아버지를 존경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아버님을 떠나보내던 날 하늘에서는 여전히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아이처럼 순수해 보였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차올랐죠.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저는 한때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한 남자가 뉘우칠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알고 다시 시작할 줄 아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진정한 공평함이라는 것을요. 시아버지가 요양원에 들어간 지 3주가 흘렀고 제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아침마다 민준이를 데리고 동네 작은 공원에 나가 햇살 아래서 까르르 웃는 아들을 보며 제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우리 모자를 찾아와 도와주었지만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후회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님은 자주 전화해서 요양원에 계신 아버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이가 정말 많이 변했다. 얘야, 어린애처럼 순해져서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마당 쓸고 다른 분들 설거지도 돕는단다. 저는 그저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머님의 말씀이 사실이기를 바랐지만요. 어느 날 아침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민준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네 경비 아저씨였고 손에는 노란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민서 씨 맞죠? 편지가 왔네요. 저는 봉투를 받아 들고 의아해했습니다. 네, 누가 보낸 건가요? 글쎄요, 보내는 사람 이름은 없고 화한 요양원이라고만 적혀 있네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세차게 뛰기 시작했죠. 편지를 열자 떨리는 필체에 익숙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시아버님의 글씨였습니다. 민서야,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아버지는 아마 요양원에 없겠구나. 도망친 것도 예전처럼 사라진 것도 아니다. 그저 내게 잘못을 바로잡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두려울 뿐이다. 지난 3주 동안 이곳에 계신 노인들을 매일 보았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분, 자기 이름조차 잊어버린 분. 나는 고독의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았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세상의 손가락질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외면당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너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일을 하고 싶다. 저는 거기까지 읽고 심장이 더욱 거세게 뛰었습니다. 다음 문장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내가 가진 시골 땅과 집 전부를 손주 민준이 앞으로 넘겼다. 서류는 변호사를 통해 처리해두었다. 그냥 받아다오. 죄를 씻기 위해서가 아니다. 그저 내 손주가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라는 마음과 내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는 걸 네가 알아주길 바랄 뿐이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죠. 집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한때 두려워했던 사람에 대한 연민이라는 이상한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잔뜩 잠겨 있었죠. 민서야, 편지 받았니? 네, 어머님. 그런데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어머님이 흐느끼셨습니다. 그이가 정말 떠나버렸어. 요양원에서 아침에 퇴소 신청서를 남기고 나갔다고 하더구나. 다들 집으로 간 줄 알았는데 오지 않았어.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또 없어지셨다고요? 그래. 민준이 100일 때 찍은 가족사진 한 장만 들고 나갔단다. 너무 무섭구나. 민서야. 저는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밤의 악몽 같은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바람소리, 빗소리, 호숫가에 서 있던 깡마른 그림자, 모든 것이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저는 겉옷을 걸치며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아버님 찾으러 갈게요. 해가 저물고 하늘은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이든 원장님이 저를 알아보고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어르신 요 며칠 계속 생각에 잠겨 계셨어요.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하시더군요. 아침에 약 사러 나간다고 하셔서 저희는 믿었는데 저는 요양원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이 노란 낙엽을 흩날렸습니다. 돌탁자 위에는 아버님이 마시던 찻잔이 아직 온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만지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디로 가신다고 말씀 안 하셨나요? 어제 그러시더군요. 모든 잘못이 시작된 곳을 다시 찾아가고 싶다고요. 저는 멈칫했습니다. 잘못이 시작된 곳.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곳은 단 한 곳뿐이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젖을 물리던 모든 비극이 시작된 옛집. 저는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곧장 차를 몰아 옛집으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고 번개가 쳤습니다. 옛집 대문 앞에 차를 세웠을 때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집안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서 시아버님이 조상님 위패 앞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에는 가족 사진을 들고 계셨죠. 제 발소리를 듣고 아버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깊게 패어 있었고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왔구나. 네가 올 줄 알았다. 저는 목이 메어 간신히 불렀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세요? 아버님은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죽으려는 게 아니다. 그저 이 집의 마지막 인사를 하고 싶었을 뿐이다. 모든 잘못이 여기서 시작됐지. 잘못된 시선, 잘못된 침묵, 모든 것이. 아버님, 다 지난 일이잖아요. 아니, 지나지 않았다. 아버님이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네가 문소리만 들어도 떨게 만들었다. 내가 어떻게 살아도 그 기억을 지울 수는 없겠지. 하지만 오늘 내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것을 내가 알아주었으면 한다. 저는 아버님을 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집세고 불같은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고독으로 스스로를 벌하고 있는 한 사람이었죠. 남편이 다가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오래전에 용서했어요. 그저 살아만 계세요. 스스로를 더는 괴롭히지 마세요. 아버님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흘렀습니다. 안다. 하지만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심장이 너무 약해졌어. 만약 내가 잘못되면 민준이에게 절대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고 가르쳐다오. 나처럼 너무 늦기 전에 말이다.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아버지가 살아계시기만 하면 돼요. 아버님은 저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이상하리만큼 부드러웠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만약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좋은 사람이 되어 누구도 두렵게 만들지 않으리라. 그 말을 끝으로 아버님은 남편의 손을 꽉 잡고 힘없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고개를 옆으로 떨구었습니다. 그의 눈은 쏟아지는 빗소리 속에서 천천히 감겼습니다. 아버지, 남편이 절규했습니다. 저는 달려가 아버님을 붙잡았지만 그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지만 모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요양원에 계시던 어르신들까지 찾아와 아버님의 마지막 길을 배웅해 주셨습니다. 아버님이 늘 다른 사람들을 아꼈고 아침마다 죽을 끓여주셨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영정 옆에 섰습니다. 아들의 눈동자에 할아버지의 평온한 얼굴이 비쳤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날들로 모든 죄를 씻어낸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편지 봉투 안에 숨겨진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죠. 두려움을 가르쳐줘서 고맙다. 신뢰를 잃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다시 잘못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알게 해줘서. 저는 쪽지를 접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시아버지는 진정한 깨달음으로 자신의 삶을 대속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야말로 길을 잃었던 한 인간에게 가장 아름다운 결말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시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집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 향냄새가 배어 있었고 푸른 연기는
미처 흩어지지 못한 채 맴돌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안고 재단 앞에 서서 영정 사진 속 아버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온화한 눈빛, 살짝 머금은 미소. 한때 저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한없는 연민을 느끼게 했습니다. 남편은 제 옆에서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시니 마음이 가벼우면서도 무거워. 가벼운 건 아버지가 이제 편안해지셨다는 거고, 무거운 건 내가 너무 무력했다는 거야. 당신을 지켜주지도 못했고 아버지도 구하지 못했어.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마지막 순간에 스스로를 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아직 바로잡을 기회가 남아있어요. 남편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사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나 용서해 줄 수 있어, 민서야.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두려움과 억울함에 홀로 아이를 안고 울었던 밤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를 의심하고 이 집에서 저를 외톨이로 만들었던 사람도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목이 맨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잊을 수는 없어, 준호 씨. 그날 밤 조문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시어머님은 홀로 툇마루에 앉아 계셨습니다. 노란 불빛이 어머님의 수척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제가 죽 한 그릇을 내어가자 어머님이 슬프게 웃으셨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네가 아니었다면 그이는 아마 평생 참회가 뭔지도 모르고 살았을 게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게 말씀 마세요, 어머님. 저는 그저 한 여자로서 제 자신과 제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어머님이 가볍게 한숨을 쉬셨습니다. 이제 그이가 가고 나니 마음이 텅 빈 것 같아 밉기도 하고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수십 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아마 이번 생에는 누구도 원망하지 못할 것 같구나. 저는 어머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만히 쥐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안타까움과 연민이 뒤섞인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이 여인 또한 너무나 오랫동안 침묵의 희생자였으니까요. 49제가 끝나고 저는 어머님과 민준이를 데리고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서로 돌봐주면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우리 모자의 작은 월세방은 비록 초라했지만 그 모든 시련 후에 제가 유일하게 안전하다고 느꼈던 곳이었습니다. 저를 무너뜨렸던 바로 그곳에서 다시 시작할 용기가 제게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며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잊으라고 강요하지 않을게. 그저 만회할 기회를 줘. 다시는 예전처럼 당신을 혼자 두지 않을게. 그 말에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제 눈물을 외면했던 사람이 이제는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너무 깊어서 사과 한마디로 아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시간을 줘요. 정말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요. 그 후 며칠 동안 남편은 정말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주 월세방에 들러 청소를 하고 아이와 놀아주고 퇴근하는 저를 마중 나왔습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행동으로 보여주었죠. 한 번은 비가 많이 와서 제 방에 전기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는 빗속을 뚫고 달려와 두꺼비 집을 다시 올렸습니다. 흠뻑 젖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시는 당신을 어둠 속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저는 그를 보며 가슴이 저릿했습니다. 어쩌면 사람은 모든 것을 잃을 뻔해야 비로소 소중함을 아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밤 저는 휴대폰에 저장된 옛날 영상들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웃는 영상, 그리고 요양원에 계실 때의 시아버님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아버님은 카메라를 보며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민서가 아직도 화가 나 있다면 계속 나를 원망하게 해라. 하지만 준호는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 녀석은 그저 마음이 약할 뿐이다. 약한 사람이 실수하기 쉽지만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이라면
너무 밀어내지는 말아다오. 저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죠. 제가 세상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가 이제는 제 마음을 녹이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진정한 용서는 남겨진 사람들이 평온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에게 전화했습니다. 그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이야? 여기로 와줘요. 할 얘기가 있어요. 다시 비가 내렸고 남편은 흠뻑 젖은 채 다급한 모습으로 도착했습니다. 그는 걱정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내밀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준호 씨,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우리 인생에서 누구도 과거를 선택할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마주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당신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한때 가볍게 여겼던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예요. 남편은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축축하게 젖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약속할게. 얼마나 걸리든 기다릴게. 내가 우리 모자 곁에 있을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줄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두려움 없이 다시 바라볼 수 있을 만큼 강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한 달 후 저는 시어머님과 함께 옛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두운 기억으로 가득했던 집은 이제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의 웃음소리 덕분에 세 식구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 덕분에 어머님은 남편에게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아이들은 이제 괜찮아요. 저는 영정 사진을 보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도 용서했고 저를 아프게 했던 사람을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툇마루에 서서 남편이 아이를 안고 마당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죠. 처마 밑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제 마음속에 낡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흉터가 아니라 교훈이 되었습니다. 어떤 실수는 시간을 들여 대가를 치러야 하고 어떤 상처는 사랑으로 치유되어야 한다는 교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반평생이 지나서야 비로소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구름 사이를 뚫고 비춰왔습니다. 마치 세상을 떠난 그분의 눈빛처럼 다정하게. 아마도 먼 그곳에서 시아버님도 미소 짓고 계실 겁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달 후 삶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집은 새로 수리하고 페인트 칠을 해서 한결 밝아졌죠. 시어머님은 시장 앞에서 작은 가게를 여셨고 남편은 작은 건설 현장을 다시 시작했으며 저는 집 근처 회사에 격리로 취직했습니다. 저녁에는 세 식구가 모여 밥을 먹었고 민준이는 옹알이를 시작했습니다. 이상하리만큼 따뜻한 분위기였죠. 모든 폭풍이 지나고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때로 또 다른 파도 앞에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쨍쨍하던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막 저녁상을 차렸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고단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처마 밑에 서 있었습니다. 혹시 민서 씨 되십니까? 그가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제가 민서인데요. 실례지만 누구신지. 남자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무거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진태 씨의 친구입니다. 요양원에서 같은 방을 썼었죠. 저는 순간 놀라 서둘러 그를 안으로 모셨습니다. 시어머님도 소리를 듣고 나오셨다가 그 남자를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최 서방님 아니세요? 어머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예,
아주머니, 오랜만에 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영문을 모른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최서방님이라는 분은 자리에 앉아 품속에서 축축한 편지 봉투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걸 전해드리러 왔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김서방이 제게 맡겼습니다. 만약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면 며느님께 꼭 직접 전해달라고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죠. 그이가 편지를 또 남겼단 말이에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과 토지, 소유권 이전 증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에 봤던 서류와는 달랐습니다. 이번 수혜자는 민준이가 아니라 이수련이라는 낯선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손이 차가워졌습니다. 이수련이 누구예요? 어머님,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시어머님은 얼굴이 새하얘진 채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셨습니다. 수련이는 내 시아버지의 옛날 약혼자였다. 나랑 결혼하기 전에 두 사람 약혼했었는데 집안의 반대로 헤어졌다고 들었다. 몇 년 뒤에 내가 내 아버님을 만나 결혼했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전 증서에는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 김진태는 자발적으로 포천에 있는 토지의 소유권을 내게 은혜를 입었던 이수련 씨에게 이전한다. 그 아래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사과 한마디와 집 한 채, 그리고 내가 빼앗아버린 청춘을 빚졌다. 방 안의 공기가 돌덩이처럼 무거워졌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집어들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한테 포천의 땅이 또 있었다니 왜 이런 서류가 지금 나타나는 거죠? 최서방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있었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 제게 말씀하셨죠. 아주머니와 막 결혼했을 때 몰래 포천의 땅 한 떼기를 사두셨다고요. 옛사람에게 훗날 무슨 일이 생기면 도울 수 있게 하려고요. 하지만 평생 그걸 후회하셨고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그분 이름으로 넘겨서 죄를 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이 비밀을 지켰을까? 왜 시어머님이나 남편이 아닌 낯선 사람에게 이걸 전달해달라고 했을까? 시어머님은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랬구나. 수십 년 동안 그 사람은 옛사람과 계속 연락하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어리석고 눈이 멀었어. 민서야. 저는 어머님을 부축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어머님, 다 지난 일이에요. 돌아가신 분인데 우리가 아파해도 바뀌는 건 없잖아요. 남편은 서류를 꽉 쥐고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야, 아버지가 이런 걸 숨기셨다면 우리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을까?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머릿속에서는 시아버님의 모습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하고 변하고 자식들의 품에서 돌아가신 그 남자가 사실은 비밀스러운 삶의 일부를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사실을 확인하러 포천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함께 나섰습니다. 구불구불한 시골길 양옆으로는 푸른 논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수련이라는 이름을 대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아, 수련 씨요? 저기 마을 끝에 살아요. 혼자 딸 키우면서 20년 넘게 고생 많이 했지.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이 동시에 조여왔습니다. 마을 끝에 도착하자 낡은 양철 지붕에 작은 집이 보였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깡 마른 여인이 문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차 소리를 듣고 고개를 든 그녀는 우리를 보자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혹시 수련 씨 되시나요? 제가 묻자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네, 두 분은 김진태 씨 자제분들이시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요. 그이가 예전에 이곳에 와서
무릎 꿇고 사죄했어요. 평생을 후회 속에 살았다고요. 저는 이미 용서했으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기어이 이 땅을 남기고 갔더군요. 자신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남은 생이라도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녀는 목이 메어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받지 않을 겁니다. 그 땅 이미 그분 손주 앞으로 다시 명예 이전해달라고 동사무소에 맡겨뒀어요. 죽은 사람은 떠나보내고 산 사람은 다투지 말아야죠. Now. 저는 그대로 서서 목이 메었습니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이렇게 고결한 마음이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참 많은 잘못을 했지만 그래서 더 모든 걸 보상하고 싶으셨나 봐. 옛사람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저는 바람이 세차게 부는 들판을 내다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용서는 모든 걸 잊는 게 아니라 잘못한 그 사람도 결국 우리처럼 나약한 인간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건지도 몰라요. 남편이 제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이번에는 원망이 아닌 깊은 공감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시아버님도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마침내 그를 상처 입혔던 사람들이 모두 용서의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포천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수련 씨가 했던 말, 그 여인의 눈물, 그리고 자신을 괴롭힌 사람에게 베푼 그 너그러운 마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민준이에게 분유를 타주고 있을 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체부가 조심스럽게 봉인된 갈색 봉투를 건넸습니다. 겉면에는 익숙하고 기울어진 글씨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서에게 보낸 사람 이수련. 제 손이 떨렸습니다. 집안에 앉아 계시던 시어머님은 봉투를 보자마자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 뭘 보낸 거냐? 민서야? 저는 말없이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3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편지 1통, 출생증명서, 사본 1장, 그리고 누렇게 바랜 낡은 사진 1장. 사진을 보자마자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시아버지가 임신한 여자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진태와 수련, 1998년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출생증명서로 눈을 돌렸습니다. 불안에는 김진태라고 적혀 있었고 란에는 이한나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출생일은 남편과 제가 결혼하기 딱 3개월 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시어머님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다 읽고 나서는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맙소사, 그이가 혼외자가 있었단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차가운 빗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떨리는 글씨체, 한 줄 한 줄이 심장을 베는 듯 했습니다. 민서 씨, 아마 진실을 알게 되셨겠지요. 이 비밀을 영원히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저와 김진태 씨 사이에는 딸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몰랐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그 사람 집안에서 가문의 명예를 지켜야 한다며 다른 여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저는 혼자 떠나 아이를 낳았죠. 몇 년 후 그 사람이 요양원으로 저를 찾아왔을 때 비로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울면서 아이를 보게 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여자를 공포에 떨게 했던 사람이 또 다른 자식에게 그런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 그는 제게 말했습니다. 전 재산을 손주에게 남겼다고요. 저는 그 손주가 민준이라는 걸 압니다. 그는 며느리에게 빚을 졌지만 잃어버린 딸에게도 빚을 졌다고 했습니다. 다음 생이 있다면 두 아이가 남매로 만나길 바란다고요.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과거를 들추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저 당신 남편과 같은 피를 나눈 한나라는 소녀가 제가 남긴 작은 집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준호 씨에게 말해주세요. 한나가 그의 이복동생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고 현기증에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시어머님은 머리를 감싸쥐고 소리내어 오셨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여보, 왜 가시고 나서도 이렇게 어지러운 일만 남기셨소. 남편이 집에 돌아와 넋이 나간 저를 보고는 급히 달려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를 다 읽은 남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여동생이라고? 아버지한테 혼외자가 있었다고? 그는 일어나 툇마루로 나갔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죠. 세찬 바람이 불어 비가 그의 어깨를 적셨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겨우 평온을 되찾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다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은 깊게 팬 눈으로 누워 한숨만 내쉬셨죠. 남편은 툇마루에 앉아 담배만 연신 피워댔습니다. 자정이 다 되어서야 남편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서야, 나 포천에 가봐야겠어. 그 아가씨를 만나야겠어. 진실을 알고 싶어. 저는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녀와요. 하지만 기억해요. 그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 잘못은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그저 나한테 여동생이 정말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다음 날 아침 남편은 길을 떠났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집을 지켰습니다. 오후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만났어, 한나. 아버지랑 정말 많이 닮았어. 눈빛부터 목소리까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편지를 보낸 직후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혼자서 바느질 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었어. 내가 김진태 씨 아들이라고 하니까 원망하지 않고 울기만 하더라.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데 목이 메었어. 오빠, 어서 돌아가세요. 어머니께서 더 아프시게 하지 마세요. 라고. 그 말을 듣자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마 한나는 평생 누구도 씻어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왔을 겁니다. 남편이 목맨 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산소에 데려오고 싶어. 어쨌든 핏줄이잖아. 당신 생각은 어때?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해요. 아버님이 살아계셨어도 그걸 바라셨을 거예요. 사흘 후 한나가 남편을 따라 집에 왔습니다. 작고 가냘픈 체구에 맑은 얼굴, 슬프지만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소녀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그녀는 시어머님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님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네가 그 일을 참 많이 닮았구나. 한나는 그저 미소 지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누구도 더는 상처받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그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그녀를 보며 마음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더는 분노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그저 연민만이 남았죠. 그녀는 제단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그저 편히 쉬시길 바랄 뿐이에요. 저는 용서했어요. 집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막 그쳤고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시아버님의 영정사진을 비췄습니다. 사진 속 아버님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하게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를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수많은 생각에 잠겼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에는 지울 수 없는 고통도 있지만 그 고통은 오직 너그러움으로만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시아버지는 잘못했지만
적어도 마지막에는 남겨진 사람들이 용서를 배울 기회라는 올바른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앞으로 어떤 폭풍이 더 몰아닥치더라도 저는 이미 그것을 헤쳐나갈 만큼 강해졌다는 것을요. 한나가 온 후로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조금씩 늘었습니다. 모두들 사이에 아직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소녀의 진심 어린 모습에 누구도 그녀를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한나는 시어머님을 도와 요리를 하고 민준이를 돌보고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언니라고 불렀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예의 바르고 다정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과 안타까움, 그리고 존경심. 사람은 잘못된 환경에서 태어났을지라도 올바른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한나를 진짜 오빠처럼 챙겼습니다. 운전을 가르쳐주고 읍내 양장점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도와주었죠. 시어머님은 매일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이가 살아있어서 이 모습을 봤더라면 얼마나 마음 편히 눈을 감았을까. 라이언, 저는 모든 상처가 아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또다시 낯선 전화 한 통으로 새로운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낮고 단호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실례지만 구 김진태 씨 댁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그분의 며느리입니다. 저는 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김진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저희 사무실에 유언장 원본을 한 부 남기셨습니다. 장례 후 100일이 지났을 때 가족에게 전달하라고 신신당부하셨죠. 유언장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미 아버님이 남기신 서류들을 받았는데요. 남자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마 그건 두 번째 사본일 겁니다. 법적 효력을 갖는 최종본은 이것입니다. 내일 사무실로 오셔서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죠. 시어머님은 소식을 듣고 얼굴이 새하얘지셨습니다. 맙소사, 그이가 유언장을 또 썼단 말이야. 남편은 불안한 눈빛으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그 종이 안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내용이 담겨 있을 것이라고. 다음 날 아침 온 가족이 함께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근엄한 인상의 민 변호사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금고에서 조심스럽게 봉인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김진태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열흘 전에 다시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읽기 전에 말씀드리자면 이 유언장은 선생님께서 완전히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작성되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고 타이핑된 종이 3장을 꺼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 김진태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 유언장을 작성한다. 내가 죽은 후 나의 전 재산인 집과 토지, 그리고 예금은 다음과 같이 분할한다. 재산의 절반은 내 손자 김민준, 즉 김준호와 박민서의 아들에게 남긴다. 재산의 4분의 1은 내 딸 이한나, 즉 나와 이수련 씨의 친딸에게 남긴다. 나머지 4분의 1은 내 아내 박정숙에게 맡겨 조상님 제사를 모시는 데 쓰도록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인다. 이것은 나의 마지막 참회다. 김준호는 내 친아들이 아니다. 내가 아내와 결혼했을 때 그녀는 이미 임신 3개월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와 뱃속의 아이를 내 혈육처럼 아꼈기에 아들로 받아들였다. 내가 평생 이 사실을 숨긴 것은 준호가 상처받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고 싶지는 않다. 그 아이가 비록 혈연은 아닐지라도 내 마음속에서는 영원히 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다오.
방 안은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종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 의자가 끌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입술을 떨었습니다. 여보, 그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말도 안 돼. 남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어머니, 이게 사실이에요. 어머님은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준호야. 그 시절 내가 큰 실수를 했어. 그 사람이 날 버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랑 결혼해주고 너를 친아들처럼 키워줬다. 네가 날 미워할까봐 평생 말을 못했어. 남편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죠.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을 핏줄도 아닌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거네요.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덮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방을 나갔습니다. 날카로운 진실과 함께 우리만 남겨두고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툇마루에 나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 씨, 이 일로 당신이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님은 당신을 친아들처럼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희생하고 살아오신 모습을 보세요. 진짜 아버지와 뭐가 다르죠? 남편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죠. 나는 내가 유일한 아들이고 모든 걸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나는 동정받은 존재였구나. 아니요. 저는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아버님은 오직 당신만이 그 너그러움으로 자신을 대신해 모든 잘못을 바로잡아 줄 수 있다고 믿으셨을 거예요. 남편은 침묵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님이 남편 곁으로 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미안하다. 내가 나를 경멸할까봐 수십 년을 숨겼다. 하지만 맹세컨대 김서방은 너를 친아들처럼 사랑했다. 그이가 내게 말했었어. 준호는 착하고 올바르게 사니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내 아들이다라고. 남편은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깨워놨습니다. 어머니를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요. 그저 아버지께 너무 큰 빚을 졌다는 생각만 들어요. 저는 두 모자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결국 이 잔인한 진실은 이 가족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혈연이 아닌 너그러운 마음이 진정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유언장을 들고 제단 앞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성을 지킬 수 있게 해주세요. 제게 아버지는 제게 올바른 인생을 선물해 주신 유일한 분이니까요. 저는 민준이를 안고 다가가 영정 사진 앞에 앉혔습니다. 아가, 기억하렴. 내 할아버지는 잘못했지만 바로잡을 줄 아셨고 내 아빠는 할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지만 그 마음을 물려받았단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와 낡은 사진을 비췄습니다. 시아버님의 미소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따뜻하고 너그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해졌음을 느꼈습니다. 유언장을 읽은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이상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말이 줄었고 자주 툇마루에 홀로 앉아 먼 곳을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이전보다 더 과묵해졌습니다. 분노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자기 자신을 다시 조립하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진실이 남편을 한번 무너뜨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마음 아프게 한 것은 갑자기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의 눈에 가득한 혼란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민준이에게 밥을 먹이고 있을 때 대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마른 남자가 낡은 셔츠를 입고 들어섰습니다. 그의 깊고 슬픈 눈, 그리고
얼굴 윤곽이 남편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그를 보자마자 손에 든 찻잔을 떨어뜨렸습니다. 최동철 씨. 어머님이 떨며 이름을 불렀습니다.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제 이름을 불러주시는군요. 저는 그대로 굳었습니다. 남편도 집 안에서 나오다가 그 남자를 보고는 발이 묶인 듯 멈춰 섰습니다. 누구세요? 남자가 남편을 보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감정이 실려 있었죠. 내 아버지다. 36년 동안 단 한 번도 내 아들이라고 찾아오지 못했던 내 친아버지. 집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눈은 커지고 입술은 떨렸죠. 무슨 소리예요? 제 아버지는 김진태 씨예요. 남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1988년에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남자와 시어머님이 행복한 눈빛으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사진 아래에는 동철과 정숙 결혼 기념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하다, 준호야. 저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이다. 이분이 내 친아버지야. 남편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평생 저를 속이셨어요? 어머님이 흐느끼셨습니다. 그때 나와 최서방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김진태 씨 집안에서 가문의 명예 때문에 나를 며느리로 맞으려 했다. 그때 네가 뱃속에 있었고 나는 최서방이 나를 버리고 떠난 줄 알았어. 그런데 김진태 씨가 나랑 결혼해주고 너를 친자식처럼 받아주었다. 최동철 씨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죠. 나는 사고를 당했다. 거의 3년 동안 기억을 잃었었지. 정신을 차렸을 때 내 어머니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였고 내 아들은 3살이 되어 있었다. 영원히 떠나려고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수년 동안 멀리서 너를 지켜보기만 했다. 감히 내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남편은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숨을 가쁘게 몰아쉬었죠. 그럼 나는 평생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산 거네요. 나를 사랑으로 키워준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친아버지는 30년 동안 나를 버려뒀다가 이제 와서 뭘 어쩌자는 거예요? 최동철 씨가 다가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다. 그저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말하고 싶었다. 너를 되찾으러 온 게 아니다. 네가 나 없이도 훌륭하게 자라준 것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고 싶었다. 방아는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고개 숙인 아버지, 혼란에 빠진 아들, 눈물에 잠긴 어머니, 세 사람은 죄와 사랑, 그리고 너무 늦어버린 시간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방에 들어오지 않고 새벽까지 툇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겉옷을 가져다 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춥죠? 그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눈빛이 지쳐 보였죠. 내가 너무 작게 느껴져. 수십 년을 살면서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게 어른들이 숨겨둔 이야기였구나. 저는 남편 옆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누구에게 기댈 필요 없어요. 김진태 아버님이든 최동철 아버님이든 누가 당신을 낳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당신이 올바르게 살아왔고 책임감 있는 남자라는 사실이에요. 진심이야. 남편이 붉어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진심이에요. 사람은 부모를 선택할 수 없지만 그분들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방법은 선택할 수 있어요. 남편은 말없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남편이 가장 약해 보였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남자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최동철 씨는 근처 여관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남편이 아직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는 묵묵히 우리 가족을 도왔습니다. 바치를 거들고 지붕을 수리하고
민준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몇 번이나 그를 찾아가 죄책감 가득한 눈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평생 빚을 졌소. 내 아들에게도 한평생 빚을 졌고 그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성장하는 걸 지켜보는 것으로 이미 모든 빚은 갚았소. 어느 날 오후 남편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았고 최동철 씨가 친아버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원망하지 않아. 김진태 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테니까. 그리고 최동철 아버지는 비록 잘못하셨지만 내 핏줄이잖아. 그는 재단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김진태 아버지,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최동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대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용서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어머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최동철 씨도 무릎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저 네가 아버지라고 한 번만 불러주면 그걸로 족하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였죠. 아버지. 그 한마디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툇마루에 나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보았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어떤 진실은 너무 늦게 찾아오지만 바로 그 때문에 낡은 상처를 씻어낼 힘을 갖게 됩니다. 한 남자는 모든 것을 잃고서야 용서받았고 한 양아버지는 죽음으로 삶의 자세를 남겼습니다. 한 어머니는 마침내 과거와 마주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깊은 상처를 입었던 저는 이제 가장 평온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에 속삭였습니다. 김진태 아버님, 약속할게요. 아버님이 남기신 모든 것을 지키겠다고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정을요. 밖에서는 바람이 정원을 스치고 향 연기가 부드럽게 흔들렸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는 두 명의 아버지가 함께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모든 폭풍과 눈물 그리고 온 가족을 뒤흔들었던 비밀들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오직 너그러운 마음의 여운만이 남았죠. 오늘 아침 하늘은 맑고 투명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새벽부터 일어나 아버님의 첫 제사를 준비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이 생전에 좋아하시던 음식들을 만드셨습니다. 갈치조림, 근대 된장국, 노랗게 잘 익은 총각김치, 간장을 조금 더 넣을 때마다 어머님은 혼잣말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이가 살아있었으면 짜다고 한 소리 했겠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습니다. 어머님은 돌아가신 분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까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원망과 사랑이 뒤섞인 채로요. 남편은 재단을 정리하고 영정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 옆에서는 한나가 하얀 국화를 화병에 꽂으며 꽃잎 하나하나를 매만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소박했지만 이상하리만큼 따뜻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자 온 가족이 재단 앞에 모였습니다. 남편이 향을 피우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벌써 1년이네요. 집안은 이제 모두 평안합니다. 저는 제 친아버지를 만났고 두 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한 분은 제게 생명을 주셨고 다른 한 분은 제게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남편이 깊이 고개를 숙이자 시어머님은 눈시울을 붉혔고 저도 옆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저도 향을 하나 피워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아버님, 저도 이제 용서하는 법을 배웠어요.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요. 아버님 덕분에 어떤 고통은 정면으로 마주할 용기가 있을 때 비로소 치유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아버지, 더는 원망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이제 가족이 생겼어요. 오빠도, 언니도, 사랑스러운 조카도요. 먼 곳에서 아버지도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마치 돌아가신 분의
대답처럼 맑게 울렸습니다. 그날 점심 시어머님은 식탁 중앙에 앉아 온화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어머님은 두 자녀를 보았습니다. 한 명은 혈육이고 다른 한 명은 남편의 혼외자였지만 그 눈빛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이 집은 의리와 정을 택했구나. 어머님이 작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옳고 그르든 그저 선한 마음을 지키면 되는 거란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이 제 모든 것을 앗아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바로 그 진실이 제게 다시 살아갈 기회를 주었네요. 더 이상 증오도 두려움도 없이요. 저는 말없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순진했고 의심 많았고 무너졌던 그 남자는 이제 진정한 기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후에 저는 민준이를 데리고 뒷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아이는 이제 말을 제법 잘해서 아장아장 나무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아이가 창문을 통해 재단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는 어디 갔어? 저는 미소 지으며 몸을 낮춰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매일 우리 민준이를 보고 계셔. 민준이가 착하게 굴면 할아버지가 웃으실 거야. 민준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옹알거렸습니다. 하부지, 안녕. 저는 웃음이 터졌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에 남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랑의 이어짐일지도 모릅니다. 저녁 무렵 남편의 친아버지인 최동철 씨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와 김진태 아버님의 재단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그 친구가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 해주었소. 그가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 평생 빚을 졌소. 시어머님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바람처럼 가벼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우리 모두 잘못이 있지요. 하지만 다행히도 누구도 그 잘못을 무덤까지 가져가지는 않았소. 멈춰서 바로잡을 줄 아는 사람은 평안을 얻을 기회가 있는 법이지요. 남편이 다가가 최동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는 우리 한 가족처럼 살아요. 더 이상 누가 옳고 그른지는 따지지 말아요. 그저 부모와 형제, 그리고 자식과 손주만 있을 뿐이에요. 최동철 씨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네가 나를 원망할까 두려웠다. 그랬었죠. 남편이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김진태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 싶어요. 용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평안해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어둠이 내리자 시어머님은 툇마루에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부드러운 바람이 불고 등잔불이 흔들리며 각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이 집이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울음소리도 다툼도 의심이나 두려움의 눈빛도 없었습니다. 대신 오직 무너져 본 사람만이 그 가치를 아는 고요하고 따뜻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나는 민준이 옆에 앉아 글자를 가르쳐주고 있었고 남편은 아버지의 사진이 담긴 액자를 바로 세우고 있었습니다. 보여?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요. 과거를 지울 수는 없지만 그것을 어떻게 지나갈지는 선택할 수 있죠. 밤이 깊어 모두가 잠들었을 때 저는 툇마루에 나가 향을 다시 피웠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향 연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영정 사진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 약속 지켰어요. 원한이 제 마음을 흐리게 두지 않았어요. 이 집은 이제 평안해요. 모두가 다시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향불이 타오르며 그 빛이 액자에 반사되어 마치 누군가 온화하게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정원을 내다보았습니다. 한나의 품에서 민준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남편은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평온함은
고통을 잊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속에 여전히 온기를 품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걸. 이 인생이 비록 어둠으로 가득했을지라도 여전히 빛은 존재했습니다. 그저 사람이 멈출 줄 알고 고개 숙일 줄 알고 용서할 줄 알기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시아버님이 남은 평생을 바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마지막 향을 피우고 허리 숙여 마지막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님. 밖에는 달이 떠오르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는 처음으로 오직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족 이야기 채널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상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속에서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더 평온하게 살아갈 방법을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